제3장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다. 덕분에 꽃샘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한다. 하지만 해에게 감사 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꽃을 피우기 위해 뜬 것이 아니다.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구는 자전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태양과 마주 보는 각도로 되돌아오면 아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고 봄비는 꽃을 피우기 위해 내리는 것 같다. 이처럼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 또한 다분히 목적론적이다. 그에게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침 식사는 출근하기 위해,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간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보넘이라고 단정했다. 라틴어로 summum은 최고라는 뜻이고 bonum은 좋다라는 의미다. 즉 행복은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다. 선.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기초 위에 현재의 행복 연구는 세워졌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상의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 혹은 수단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한 철학자가 가졌던 개인적인 견해일 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잠시 뒤에 다시 논하자. 견해와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중세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과학의 매력이고 역할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파장은 클 수 있다. 600년 전 코페르니쿠스의 기동설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아빠라는 사실. 또 하나는 목적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캐롤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그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니다. 물리적 법칙과 화학 반응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우주고 생명이고 인간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다. 인간은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계보다 복잡한 존재지만 그 복잡성 자체가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던 단순 세포 동물의 눈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 작은 우연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이 글을 보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까지 진화했다.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우연과 환경적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복잡한 시계도 장대한 계획이나 포부가 없는 눈먼 시계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화생물학자들의 설명이다. 인간이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의 지동설이 한 방을 날렸다면 여기에 최교 펀치를 날린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준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게 된 하나의 생명체.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진화론은 다윈이라는 한 천재의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다. 사실이다. 지질학, 동물학, 고고학, 화석학, 생물학, 이전학, 인류학, 심리학,
학문을 초월해 현재까지 동원된 모든 과학적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진화 과정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혹시 거대한 호떡이 아닐까 의심하는 격이다. 호떡 아닙니다. 다윈 대 아리스토텔레스, 중대한 대립이자 갈림길이다. 행복을 어디에 대입시켜 논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론이 나온다. 문득 경부고속도로의 주풍령 휴게소가 생각난다.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쯤 위치한 이곳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휴게소다. 호두과자 한 봉지 사들고 이곳을 출발할 때 어떤 차선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3시간 뒤에 도착 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광화문 혹은 해운대. 행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결정적 갈림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철학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개통된 진화론이라는 코스다. 그동안 주풍령 휴게소에서 출발한 거의 대부분의 행복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로를 선택해왔다. 이 여정에서 모양을 잡은 행복론은 다분히 목적론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식의 도덕책 버전의 행복론이다. 이 책에서는 과학책 버전의 행복을 찾아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에 새로운 옷을 입혀봐야 할 것이다. 수천 년간 걸쳐왔던 철학의 옷을 벗겨내고 좀 더 진화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자. 진화론 코스에서 보게 되는 행복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습과 다르다. 더 이상 8대 2의 단정한 머리를 한 정장 차림의 행복이 아니다. 생존, 욕정, 번식과 같은 본능들과 뒤범벅된 매우 원초적인 모습이다. 행복의 실체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얼굴이다. 진화와 행복의 복잡한 실타래, 몇 문장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우선 다윈과 진화론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마저 정리한 뒤 두 관점이 왜 행복의 이해에 큰 대척점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진화론은 많은 에피소드를 거치며 탄생했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다윈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신학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다윈은 1831년 남미 지형 탐사에 나서는 비글호에 올랐고 이 여행을 통해 진화론의 증거들을 수집하게 된다. 그런데 다윈이 이 운명적인 항해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재밌다. 생물학적으로 정중히 소빙된 것이 아니고 비글호 선장의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제안 때문이었다. 이 모양 빠지는 제안을 다윈이 거절했다면 진화론의 창시자는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알프레드 윌리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찰스 다윈이 가진 생각의 뿌리는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다. 그것을 통해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며 살아가기에 지구 자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을 깨닫는다.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꾸준히 죽기 때문이다. 헐. 그렇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진화론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만 50세가 되던 해, 다윈은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를 출판한다. 1895년. 수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출현하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의 생존과 소멸이 갈리는지를 설명했다. 간략한 요약은 이렇다. 종의 각 객체는 유전적 변이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60억 인구의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다르듯 어떤 특성 중 어떤 것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했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후세에 되물림되는 개인 간의 매우 사소한 모든 형태의 차이가 결국 진화의 긴 과정에서 증폭되어 생존 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불량률이 인류를 지속하게 했구나. 예를 들어 어떤 섬의 씨앗이 모두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다고 하자. 이 섬에서 태어나는 참새는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 섬에서는 큰 부리 참새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의 후손 중에는 큰 부리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 과정이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 이 섬은 결국 큰 부리 새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들을 관찰하며 얻은 영감이다. 간편한 이해를 위해 지극히 단순화시켰지만 이 과정이 종의 기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선택의 요지다. 놀라운 통찰력이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어떤 생명체들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공작새의 꼬리가 대표적인 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고 화려한 공작새의 꼬리는 생존에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고 위험시 도피할 때도 짐이 된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질문은 다윈의 밤잠을 빼앗은 커다란 난제였다. 동료 생물학자 그레이에게 다윈이 이런 편지를 쓸 정도였다. 난 공작새의 꼬리를 볼 때마다 어지럽고 토가 나온다네. 하지만 이 수수께끼도 결국 다윈은 풀어낸다. 그는 생존의 목적이 단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생명체는 후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야 하며 이때 넘어야 할 엄청난 장벽이 성공적인 짝짓기다. 이것이 공작새가 사치스러운 꼬리를 가진 이유다. 수컷 공작새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꼬리를 유지하고 그것을 단장하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다. 정말일까? 공작새가 목숨을 걸고 꼬리를 장식하는 것이 진정 짝짓기를 위한 것일까? 검증을 위해 과학자들은 27마리의 수컷 공작새 꼬리에 있는 눈 모양의 무늬수와 짝짓기 빈도를 기록했다. 무늬가 많은 공작새일수록 짝짓기 빈도가 확연히 높았다. 좀 더 정교한 검증을 위해 눈 모양 무늬 20개를 가위로 오려내 보았다. 놀랍게도 꼬리에 이런 테러를 당한 공작새들의 짝짓기 빈도는 2.5배 감소했다. 2.5배 감소면 어떻게 변한 것이지? 다윈의 주장대로 꼬리는 패션 품목이 아니었다. 수컷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임을 암컷들에게 과시하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핸디캡을 안고도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대단한 놈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작새든 인간이든 좋은 유전자를 받아야 하는 암컷은 이런 위너 수컷들에게 홀리게 돼 있다. 유혹하고 유혹당하고 짝짓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진화의 또 하나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성선택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것이 1871년 출간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이다. 이것으로 진화론의 큰 틀이 거의 완성된다. 공작새 꼬리가 이 책의 관심사는 아니다. 하지만 공작새 꼬리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쓴다.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특히 모든이란 단어에 주목하자. 모든, 생존과 번식. 심리학은 지난 100년간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왔다. 진화 과정을 새의 부리 모양, 기린의 긴 목 같은 신체 특성에 국한시켜 이해했다. 하지만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글자 그대로 신체보다는 마음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진 동물들이 멸종 혹은 생존했는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였다. 이 순진했던 심리학의 관점을 넓히는 책들이 약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갓 마친 제프리 밀러라는 젊은 친구가 2000년도에 내놓은 Mating Mind라는 책, 셰퍼드라는 대가 밑에서 공간 사고를 전공했던 이 친구는 학위 후 훨씬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이 책의 요지는 이렇다. 창의성이나 도덕성 같은 마음의 산물들은 동물 중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며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밀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또한 진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도구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피카소는 캠퍼스에, 바흐는 악보에 생을 바쳤지만 이런 행위는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악보가
사자와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노력에 담긴 본질적 의미나 목적은 무엇일까?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은 짝짓기를 위함이다. 이것이 밀러를 비롯한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파격적인 대답이며 현재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다. 공작새의 꼬리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 꼬리는 오직 짝짓기만을 위해 설계된 매우 거추장스러운 도구다. 바로 이 공작새 꼬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멋진 꼬리가 공작새들의 짝짓기 경쟁에서 승부를 가르듯 멋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짝짓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공작새는 꼬리를, 인간은 마음의 능력을 펼치지만 밀러에 의하면 판이하게 다른 이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함이다. 재밌는 남자. 전 세계 여자들이 꼽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위트다. 그러나 유머러스한 남편이 생존에 무슨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정신없이 웃느라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도 모를 텐데. 위트 자체가 생존 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위트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수준을 나타낸다. 위트는 창의성의 표현이며 높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멋진 꼬리를 소유한 인간 공작새가 되는 셈이다. 창의성이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수컷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다. 다이아몬드 같이 값비싼 돌을 사주는 것이다. 피카소를 예를 들어보자. 약 5만여 점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남긴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단지 예술가의 작품만을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가 언제, 왜, 어떤 이유로 그 작품을 남겼는지 이해해야 한다. 조소 피카소 선생,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그림을 남겼어? 그의 개인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는 한결같이 꾸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붓을 한참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하곤 했다. 이 광적인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피카소만의 얘기가 아니다. 살바도르 달리, 단테, 구스타프 클럼트, 일반 대학생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에게 만화 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밑에 최대한 재미있는 캡션을 붙이도록 했다. 동기 유발을 위해 한쪽에는 재미있을수록 더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쪽에는 그냥 멋진 여인과 해변을 걷는 상상만을 하게 했다. 각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쓴 캡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힌 뒤 그것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 채점하도록 했다. 돈을 통해 동기 유발을 시킨 쪽보다 연애 조건에서 나온 생각들이 더 재밌었다.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은 매우 적절하다. 피카소 효과. 여성들이여, 남자가 왜 그렇게 애써 셀러가 농담을 하는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길.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다윈에서 피카소까지 돌았다. 원점으로 다시 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행복을 뭔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보았다. 이 철학적 관점이 빚어낸 행복의 모습이 2000년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오랜 관점과 진화론은 정면 대립된다. 앞서 보았듯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특성은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도구다. 밀러에 의하면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고차원의 정신적인 특성도 이 생존 도구의 역할을 한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다. 보다 진화론적인 해석은 피카소라는 한 생명체가 그의 본질적인 목적, 유전자를 남기는 일을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의 정신적 산물들은 사실 몸의 번성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드디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 행복감 또는 마음의 산물이다. 행복감 또한 마음의 산물이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쓰임새가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은 삶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행복 또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마치 피카소의 창의성 같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엇갈린다. 약간 당혹감을 보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반면 다윈 선생은 슬쩍 미소를 머금는 것 같다. 굿, 이제야 뭔가 감을 잡는군. 3장 끝.